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들 신도시에서 신도시 계획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생활권 배치, 그러니까 근린 생활권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삼아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배치해 나갈 거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뉴타운 계획의 대부분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어떻게 근린 주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근린 생활권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해서 원활한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려면요. 그런 생활권 배치를 통해서 전체 좀 더 큰 도시가 되어가는 방식,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려면요. 우리나라 실제 신도시가 생겨 먹은 어떤 형태를 일단은 관찰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이미 이제 재개발이 된 사례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엔 조금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사례가 되겠는데, 딱 보니까 이제 롯데월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석촌호수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딘지 알겠죠. 이 전체 잠실지구가 사실은 그 당시엔 하나의 신도시 개념으로, 신도시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전체 잠실이요, 나름 하나의 구분된 전체 타운이야. 그리고 타운의 중심에 이렇게 놀이시설하고 호수하고 상업시설을 둔 거야. 이렇게 이 지도엔 다 포함은 안 돼 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대략적으로 조금 큼직한 근린주구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운데에는 공공시설, 학교 이런 걸 두고 아파트를 쭉 둘러서 가지고 하나의 근린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여기가 쫙 다 갈리고 주상복합형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근에 가장 비싼 아파트로 지어졌을 거요. 뭐 바뀌긴 했지만 원래 개념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근린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 내지 리저널 센터 개념으로 요 롯데월드 주변의 상업지역이 딱 중심에 들어선 거였다는 거, 원래는. 그러니까 잠실도 사실은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생활권 패턴으로 계획을 한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는 조금 그 의미가 희석되어 있죠. 왜냐? 다른 지역도 다 개발됐어 있죠. 양쪽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연속적인 도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요 지역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위락 중심의 역할을 해버리죠. 호텔도 있고 뭐 놀이동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개념은 좀 무의미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도 생활권 개념들, 그리고 생활권을 뭉쳐서 좀 더 큰 중심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 위계적 패턴, 그게 적용된 사례였다. 자, 잠실의 근린주거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 거였다 당초에, 이런 설명이고요. 또 하나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상계동은 이제 강남하고 달리 강북에는 조금 더 이제 너무 큼직한 근린주거 패턴들이 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그들이 실제로 중심부에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강북에서 새로 만드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단위의 그레인으로 바꿨어요, 생활권을. 그래서 보면은 생활권이 굉장히 조만한 소소한 생활권들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열려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조금 더 하나의 큰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포도송 위를 꿰어서 지나가고 있는 가지와 같은 이런 녹지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근린주구를 좀 더 작게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녹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게 하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 남쪽을 보면 그런 패턴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자잘한 근린주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자, 남북으로는 도로로 연결되고요, 동서로는 이렇게 일종의 그린웨이, 녹지 개념으로 쭉 연결되게 하는 이런 패턴을 상계에 적용했어요. 적용했다라고 그러지만 이 대상지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 전체 나머지 지역까지 다 연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요 일부 단지에만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보면 또 이제 굉장히 특이하죠. 보면 여기가 딱 요 지역만 그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나눌 정도로 요 부분만 특이한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목동 지역입니다. 목동 지역. 서울에 또 뭐 중산층 이상의 또 시가지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유명한 김수근 씨가 이 공모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상 선형시가지 개념을 넣어라 이렇게 거의 압박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렇게 선형시가지안이 공모전에 당선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여기도 이제 근린주구예요. 근린주구가 하나, 둘,
형태는 조금 이제 부정형적입니다. 불규칙해요. 근데 뭡니까? 지금 7개의 근린 주구를 갖다가 연결해 놨는데 이 연결 패턴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연결 패턴을 하나의 중심축을 쭉 관통시킴으로써 걔네들을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된 모든 7개의 근린 주구에 또 한 위계 높은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가운데다 딱 배치를 해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 자체가 위계적인 생활권 패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근린 주구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커뮤니티 센터 정도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선형으로 느려서 배치를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근린 주구가 하나 둘도 아니고 7개다 보니까 말이 이게 커뮤니티 센터지 실제로는 한 리저널 센터 레벨로 백화점 하나 정도 넣어도 뭐 가능한. 왜냐면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촌이거든요. 여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 규모만 되더라도요 웬만한 CBD 개념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어. 백화점이라든가 큰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선형적인 생활권 패턴을 넣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목동시가지의 당시 설계였다. 또 우리나라의 이 생활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또 이 선형도시, 리니어 시티라고 그러는데 선형도시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이 선형도시 패턴이라는 건요, 서구 유럽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는 도시 패턴이에요. 별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는요, 가만 놔두면 레이디얼 패턴으로 성장합니다. 가만 놔두면 레이디얼 패턴으로 도시가 성장해요. 물론 지형에 따라 뭐 복잡해지고 부정형적으로 발생하고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계획적인 신도시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유럽에서 많은 어떤 설계가들이 선형적인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더라는 거예요. 선형도시는 도시가 이렇게 한 줄로 쭉 간다는 건데, 그럼 가운데는 뭐가 지나가겠습니까? 가운데는 기차, 철도 또는 대중교통 이런 축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된 상업지역들 또는 뭐 공업지역들이 들어서고 그 배후 지역에 이렇게 근린주구들이 쭉 들러붙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거지들이 말하자면 들러붙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가운데는 이제 기능축들이 지나가고 양쪽으로는 생활권이 붙어 있으니까. 레이얼 패턴의 가장 어려운 난점은 뭐냐면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아침, 저녁 이렇게 출퇴근하는 타이밍이면요,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었다 일시에 빠져나가. 너무 혼잡하고요. 저녁 때는 또 공동화가 되고요. 또 이런 패턴에서는 또 필히 뭐가 일어난다? 리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외곽에 딴 살림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도심이 공동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또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계획적으로 쫙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일단은 교통체증이 있을래도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중심부가 여기는 한 덩어리인데 덩어리형 중심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뉴클리에이션이라고 그랬죠. 덩어리형 중심지. 선형 중심지는 모든 근린 주구가 동등한 거리 패턴을 가져. 그렇죠? 교통체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도시 확장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마구잡이로 번져나가는 게 아니라 길이를 계속 늘리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성장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형 패턴이 이런 레이디얼 패턴,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의 단점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해서 굉장히 유럽에서 한때 각광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어떤 도시, 선형 도시 컨셉은 또 어떤 나라에서 많이 또 각광을 받겠어요? 어디입니까? 사회주의 도시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아요. 왜냐? 모든 근린주구가 평등한 환경이잖아요. 동등하죠? 서로 다른 데가 없죠? 중심에 가까운 데도 없고 먼 데도 없어. 어디서 딱 피를 받겠습니까? 사회주의, 평등주의 사상과 굉장히 맞는 패턴이다 해서 특별히 이제 구소련공화국 같은 데서 이런 패턴들을 많이 또 차용하면서 리니어시티가 유럽과 사회주의 나라권에서 많이 활용됐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우리나라 도시와는 어떤 관련이 있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소리아 마타라는 사람이, 그 당시 소리아 마타는 뭐냐면 공업도시, 가장 효율적인 공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형적인 도시 패턴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관점을 제공했고요. 아까 말하는 상업과 교통 기능이 가운데 이렇게 쭉 선형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주거지는 이렇게 외곽에 균등하게 늘어선다, 이런 패턴으로
소리아 마타라는 사람이 리니어 시티 그리고 산업 도시로서의 어떤 신도시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단면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퍼져나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권으로도 퍼져나갔고요. 일종의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공간에 투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고요.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냐? 영국은 굉장히 여러 형태의 신도시를 많이 실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측면들이 많아요. 수도권에 인구가 많고요. 웬만하면 수도권에서 좀 바깥으로 떼어내고 싶어. 근데 떼어내려고 그랬더니만 수도권에 좋은 게 다 있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러고 사람들이 안 떠내.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과 거의 맞먹는 도시를 만들어 줄게. 다만 수도 내는 아니고 수도 외곽에 여기저기. 그 개념이 뭐예요? 딱 그게 신도시죠. 신도시 우리나라 뉴타운이죠. 그래서 사실 이 뉴타운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국에서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실험들을 미리 다 해봤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신도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실험들을 다 해봤다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나온 어떤 근린주구 개념을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시킨 할로우 뉴타운도 나오고요. 요건 이제 컨버놀드 뉴타운이라는 거예요. 컨버놀드 뉴타운이라는 데인데 요거는 근린주구 패턴보다도 선형적인 패턴들, 소리아 마탄의 패턴을 나름대로 또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뭐냐? 일단 보니까 고속도로가 외곽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 내부로 한 가닥이 슥 들어오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꺼먼 데가 타운센터, 중심 기능들이겠죠. 상업지역, 뭐 여러가지 공공기능들. 그 다음에 하우징, 주거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근린주구 패턴인 것 같은데 마치 뭐와 같은 느낌이요? 선형으로 생긴 세포가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그 주변을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분포해 있죠. 자, 물론 소리아 마타가 제시한 완전한 이런 선형은 아니죠. 완전한 선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어떤 근린주구들이 이렇게 쭉 붙어서 요 선형을 중심으로 선형적인 신도시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뭐 일렬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들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선형적인 도시 패턴을 영국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후크 뉴타운이라는 게 나와요. 후크 뉴타운은 이 영국의 도시개발공사가 최초로 자기들이 설계에서부터 모든 어떤 마케팅까지 맡으면서 실제로 이 투시도와 조감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던 그런 사례로 알려져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다만 여기서는 뭐냐, 3차원 입체 분리란 개념을 좀 더 집어넣게 됩니다. 일단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도로가 하나 쭉 지나가는 것 같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선형적인 어떤 중심부가 역시 생기는데 이게 아마 중심부인 것 같아요. 선형적인 중심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컨버놀드 뉴타운하고 다를 게 없네. 그리고 근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도로가 외곽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근린주구들은 아마도 이렇게 네모난 패턴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좀 더 이렇게 정형적이죠. 정형적. 그래서 아까 컨버놀드 뉴타운하고 뭐 비슷한데 조금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은 굉장히 엄밀하게 계산된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운의 모토는 뭐냐? 이 타운에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 15분 만에 어머니가 아이가 들어있는 유모차를 끌고 15분 만에 차를 전혀 만나지 않고도 도심까지 갈 수 있는 타운. 이렇게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일단은 자, 중심으로부터 가장 최외곽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15분 보행거리 안으로 다 제한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선형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2열, 3열까지 주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벌써 20분, 30분이 걸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도시 내부를 전반적으로 차량이 안 다니는 도시로 설계를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차량이 들어와서 이 도시 내에 볼일 없는 사람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요? 외곽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내부에 볼일 있는 사람들은 자, 외곽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외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심부로 관통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이나 아니면 우회하는 도로들은 외곽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부로 교통이 진입할 일은 없다.
다만 그럼 자 여기 있는 상업지역 업무지역들은 당연히 차가 들어오고 서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자 요만큼은 지하도로를 만들면 되겠죠. 지하도로 말하자면 들어와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업지역 업무지역은 지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고 차량 접근은 모두 바깥으로만 되고 가운데 있는 업무지역이 있는데 업무지역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 진입하긴 하는데 여기서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요 전체가 차량이 없는 동네가 되고 맨 외곽에 사는 주부들이 도심까지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개념들 입체적인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르꼬르비제에서부터 허구한 날 제안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많이 구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후크 뉴타운에서 그런 것들이 최초로 실현화될 수 있도록 계획화된 거야. 어떻겠습니까? 이 계획 안에 그 당시 많은 계획가들이 매료가 됐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설계가들도 그 당시 지역개발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연구원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카이스트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던 연구원들인데 그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크 뉴타운을 우리나라에 좀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됐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히 그걸 본따는 그래서 자 컨버널드 뉴타운 그 다음에 후크 뉴타운인데 공통적으로 아까 말한 소리아마타의 리니어 시티를 영국적으로 재해석한 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본딴 타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과천이에요. 과천. 과천은 실제로 거의 후크 뉴타운에 굉장히 많이 피를 받은 타운인데 아직은 이제 빨리빨리 주택을 공급하고 특별히 과천 같은 경우는 뭐냐 일종의 어떤 서울의 행정 기능을 일부를 옮겨놓는 타운이었어요. 일종의 전쟁에 대비해서 정부 기능을 좀 남쪽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지하로 내려가고 중심부가 이렇게 지하로 연결된 업무타운이 되고 모든 차량은 외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됐어야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 도심부도 이제 도로가 통과하고 다만 외곽 도로가 두 개가 있어서 도심으로만 관통할 필요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근린들은 1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2열 정도로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산자락 밑에는 단독주택 지역을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는 요런 데들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근린주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바짝 엎드려 있는 동네는 뭐냐? 여기가 이제 정부 청사가 있고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청사동들이 되겠죠. 대략 그래서 어떤 선형도시 플러스 근린주구 패턴 어디서 갖고 왔냐? 후크 뉴타운이나 컨버널드 뉴타운을 본따기에서 노력했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것을 컨셉추얼하게 표현하면 개념적으로만 표현하면 이런 어떤 배치도가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순환도로가 더 나고 외곽으로만 진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자 중심부를 지하철이 관통하는 바람에 지하철이 관통해요. 그래서 지상 차량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었던 것이 그래도 다행이란 다행이죠. 넘어갑시다. 당연히 그리고 목동신 씨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형도시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김수근 씨 역시도 그 당시 선형도시 개념에 굉장히 많이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수근 씨가 보면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처음으로 많이 갖고 와서 도입을 해서 그렇지만 또 그 당시로서는 그것들이 마치 이제 자기의 창의적인 개념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어떤 도입한 측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개념을 또 다소 오해해서 적용한 것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목동신 씨가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약간 좀 많이 오해가 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여기도 주거지가 다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있는 주거지인데 여기만 선형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 선형축이 있으면 요렇게 생활해요? 이렇게? 아니죠. 보면 여기 옆 동네에도 또 다른 근린이 있고 또 다른 상업지역이 있고 말하자면 이 전체가 하나의 도시인데 여기만 도려낸 것처럼 선형도시가 딱 워킹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좀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형도시라는 패턴을 갖고 와서 적용하기에 노력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또 뭐 평가할 만한 일이겠죠.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잘라놓은 계획적인 도시인 게 딱 느껴지죠.
여기 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정도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일산입니다. 일산. 일산 영역이에요. 자, 일산도 역시 선형 도시가 되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도시는 처음 생길 때부터 3호선이 지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 그럼 당연히 3호선을 따라서 선형적인 도시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정발산이라고 굉장히 큼직한 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 깎아 없애긴 좀 그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지하철이 딱 중심을 통과하면 좋겠는데 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약간 남쪽으로 통과하게 됐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자, 여기는 띄엄띄엄 중심지를 설치를 하고요. 중심의 어떤 영향력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좀 크게 해서 전체 권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북쪽으로 너무 이제 남는 땅들이 생겨. 그러니까 지하철 중심역으로부터 역세권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곳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곳들, 요런 곳들, 요런 곳들 너무 멀죠? 이 중심의 권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자, 이 선형 중심축을 하나만 둘 게 아니라 근린 중심을 만들어 두자. 근린 중심. 근린 중심을 그래서 너무 역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러니까 시가지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요런 데다가 하나씩 이렇게 두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걔를 갖다가 또 보행축으로 도심부랑 바로 연결해 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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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단일한 선형축이 아니라 두 개의 선형축이 교차하는 형태의 선형도시가 되어버렸죠. 자, 원래는 이런 선형도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런 선형도시. 근데 그거보다 위에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약한 중심지, 말하자면 근린 중심, 근린 생활권의 근린 중심 정도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 놓고 걔네들과 시가지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역세권을 강하게 다시 한번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산 사는 사람들 알 거예요. 여길 따라서 자전거 타고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가지까지 가죠? 건너가면 여기 또 호수공원까지 가요. 이렇게. 그런 어떤 이동로가 가능한 것들이 뭐냐? 바로 요 직교하는 제2차의 축을 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식의 이중선형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선형축이 하나 지나가고 거기랑 교차하는 또 다른 선형축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그 대상지가 분당이라는 거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생긴 형상 자체가 굉장히 괴상하게 생겼죠. 땅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잘라내고 산맥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평지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룡이 앞발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 티라노사우루스 뭐 비슷한 모양이죠.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요런 데를 설계하려니까 역시 또 어떻게 됩니까? 선형적인 패턴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남북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갖다 예상하고 역시 띄엄띄엄 중심지를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지는 제일 센 걸로 넣어서 CBD 역할을 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공룡의 앞발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이 배에 해당하는 부분,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어떻게 커버하겠어? 아까와 일산과 같은 그런, 자,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제2차 생활권 축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는 생활권 축이 쭉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그럼 근린 생활권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자, 분당에선 근린 생활권이 명확하진 않아요. 경계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근린 생활권에도 또 중심을, 자잘한 중심을 여러 개를 두면서 그 생활권이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패턴을 설계를 해놨어요.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이 여기에 생활권인지 여기 생활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요 전체의 어떤 좀 더 큰 규모의 생활권에 속하네,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축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공원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고 유치원도 나오고 나가다 보니까 시내까지 나가게 되네. 그러니까 시내에서 큰 마트나 큰 이제 쇼핑몰 이런 데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 자기 직장이 여기 있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산에 있는 패턴보다도 좀 더 섬세한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린 주구들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중첩되면서 연속되는 어떤 이런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서 역시
자, 전체 선형축, 그 다음에 교차하는 생활건축, 선형축 플러스 생활건축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국제공모전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오르테가 팀이 수상을 했죠. 근데 이 양반들이 아마 저 분당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사례들을 이미 스타디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자, 전체 이것도 선형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히려 뻥 뚫려 있어요. 활용되지 않고 녹지 지역입니다, 오히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외곽이 이렇게 선형이 쭉 돌아가는 거야. 물론 이 선형은 끊어지는 선형이 아니라 순환한 선형이죠. 거기 따라서 중심지들, 근린 중심들이 쭉 박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근린 중심으로부터 또 선형적인 생활건축이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직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서 또 자잘한 생활권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를 해.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중규모 생활권이 되고요. 각각의 근린 생활권도 있지만 중규모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그거의 중심부가 BRT 노선의 역세권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역세권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22개, 그 뒤에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한 20몇 개 정도가 되는 이런 생활권들이 마치 목걸이처럼 이렇게 쭉 꿰어있는 형식으로 생활권 패턴이 계획이 됐다. 그게 바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이었고, 지금은 물론 뭐 세종시가 됐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패턴, 선형도시 패턴. 이게 원래 선형도시인데 그거를 좀 변형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직교하는 또 생활건축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생활건축을 따라서 또 자잘한 생활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요 전체가 하나의 또 중규모 생활권이 되게 하는.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의 도시가 되게 하는 요런 패턴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그런 패턴을 조금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놨더니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런 미묘한 패턴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천의 패턴이고요. 컴버놀드나 아니면 후쿠신 도시에서 나왔던 패턴이죠. 그리고 일산 분당서부터는 중심에 센 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직교하는 생활권 선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선형을 따라서 조금 작은 규모의 근린들을 이렇게 배치한다.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규모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어떤 순환 선형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들, 그게 바로 또 세종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후크뉴타운, 선형도시 개념이었다. 그리고 선형도시 개념과 결합된 근린주구론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근린 하나하나를 반듯반듯하고 크고 구분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고 반듯반듯하게 한다고 해서 근린 내에서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네. 오히려 옆 동네를 많이 가기도 하고 도심부를 많이 가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근린 하나하나를 좀 작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시내랑 통하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이런 분당 패턴이 나오면서 결국 이 분당 패턴이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우리나라 신도시 생활권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생활권과 관련된 도시계획 또는 신도시 뉴타운 계획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